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홀리스틱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제 1강부터 4강까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홀리스틱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 융합, 뭐 창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홀리스틱 리더십은 융합과 창조의 시대가 원하는 실용적 리더십. 다시 얘기하면 융합과 창조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뭔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왜 홀리스틱 리더십인가? 자, 일단 먼저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아시죠? 그죠? 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죠. 그죠?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3초 안에 너무 늦으면 다 알아버리니까 3초 안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낼 건데요. 꺼내서 뭔가를 보여드리면 3초 안에 반드시 역지사적 관점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3초 안에 답을 해보세요.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십니까? 손금? 예. 손금이 보인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역지사지라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손금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손때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학을 했는데 습의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방금 전에 그 뭔가의 문제의 의미를 분명히 그 의미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예컨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의 중심에 분명히 사람이 있죠. 사람이 중심이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조직, 인간과 우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성을 인식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을 찾은 상태에서 항상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것을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브릭스적인 사고를 우리가 배워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게 이제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문학을 배우는 또 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회가 정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발전은 많이 해왔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성장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뭔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인 가치죠. 그래서 물질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맞춰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 사회 또 조직이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갑질 논란 또 노사 갈등 권력 다툼, 또 이혼율 증가, 또 뭐 사회적 비리 폭력 등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뭐 이념이 다르다, 이념이 틀리고, 뭐 종교가 틀리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등의 이유로 평화와 화합을 위장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어느 한 젊은 광고 디자이너께서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쟁적 사회 구조의 모순을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총구를 겨눈 그 총구가 끝이 다시 돌아서 내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하나가 한쪽이 맞고 누가 잘못된 이분법적인 어떤 경쟁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이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조직, 사회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컨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전쟁이라든가 정치권의 어떤 권력 다툼들, 그다음에 뭐 정경유착 이런 어떤 한 부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으로 문제가 연결되고 가정과 개인으로 연결된다. 또한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가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또한 조직과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반드시 지금부터 뭔가를 문제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쟁적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반복된 훈련, 즉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either A or B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 사람들을 가다 놓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반복된 훈련 결과 속에서 개인들의 이기심, 개인주의, 한 방향의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을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역지사지라는 의미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균형과 조화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려면 반드시 뭔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프레임으로는 상생, 공생의 질서 파괴라든가 또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경쟁적 사회 구조가 우리 인문학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현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 또한 이분법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왔거든요.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뭐 예컨대 뭐 상황적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 변혁적 리더십,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직한 리더십, 아우센틱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이 리더십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십은 결국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리더십은 경쟁력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리더십에 대한 갈증은 계속될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뭔가를 자꾸 뭔가 단지 안에 뭔가를 붓고 있는데 그 단지가 차지 않고 계속 보도 계속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인간의 사고의 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기업체에서 HRD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업의 회사에 돈을 들여서 교육을 갔다 오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에 잘 적용, 그 이론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3, 4개월 뒤에 가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때 배웠던 기억은 별로 없고, 뭐 연수원에서 재밌게 밥 맛있게 먹고, 뭐 그런 일반적인 기억만 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인간의 사고의 틀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물과 현상을 담아낼 때 인간의 사고의 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홀리스틱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첫 강에서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현 시대의 특성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과거의 질서와 또 새로운 질서가 병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사고, 그런 일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질서가 병존하는데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또 다른 모순과 역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either A or B라고 하는 양자 택일의 사고로서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모순과 역설을 뭔가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고의 틀이 both A and B, 양자 긍정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자 긍정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자 부정의 사고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자 부정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A 속에 B가 있고 B 속에 A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융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현 시대의 특성이 그러한 아주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는 서로 다른 것을, 즉 이질적인 것을 융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서 뭔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런 리더십의 사고는 절대로 이 시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홀리스틱 접근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리스틱이라는 의미가 이제 전체론적인 건데,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과 이웃, 사회, 지구 모든 게 다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서 한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론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밀러라는 학자가 홀리스틱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홀리스틱 접근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조직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을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한 번쯤 들여다볼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는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융합과 창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단지 모르는 지식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경쟁력은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이제 융합과 창조 시대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기존의 사고의 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반드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문학적 사고, 프리익스 사고가 조건화됐을 때 그렇게 융합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강의인 왜 홀리스틱 리더십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홀리스틱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여기 화면에 보십니다만은 인문학적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과 화합을 통해서 개인, 조직,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창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홀리스틱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홀리스틱 리더십은 5가지 핵심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통합적 영역을 전제로 한다는 게 일반 리더십에 강조하는 핵심 요인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문학적 사고인 브릭스 사고의 틀을 전제로 해서 신체적인 영역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는 능력.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문학적 사고를 전제로 해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비전을 공유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능력들. 물론 그 비전 제시와 비전 공유는 반드시 진실성과 윤리성, 도덕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설계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 정서적인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문제, 시급한 문제. 다음 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하고 시급한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여기서 제가 홀리스틱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건 일반적인 문제 해결들은 다른 리더십 이론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주 문제 해결이 복잡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핵심 요인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의 요인과는 별 다를 바가 없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핵심적인 통합적인 영역인 브릭스의 사고의 틀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 리더십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 리더십은 기존에 연구되어 온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리더십이 현장 업무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기존의 리더십 이론이 훨씬 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대적으로 새로운 조건이 인문학적 사고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더십의 핵심 역량 중에 이 인문학적 사고가 새롭게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 홀리스틱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홀리스틱 리더십의 교육의 목적 및 기대 효과를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리더십들은 조직에서 비전을 제시해 놓고 어느 개인의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죠. 예. 물론 이것도 당연히 모범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리스틱 리더십에 강조하는 리더십의 어떤 그런 방향, 특성,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리더 개인이 어떤 전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홀리스틱 리더십은 전 구성원들에게 인문학적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한 홀리스틱 리더를 양성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개인의 리더십 역량이 확대돼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 좀 쌍방향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기존의 리더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젠 조직에서도 어떤 리더 개인이 조직 전체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그 개인의 생각의 틀에서 구성원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 잘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 속에 담아두면 5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큰답니다. 근데 이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인데 연못에다 놓아두면 15에서 20cm 정도의 크기로 커진답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두면 120cm 정도까지 크게 커진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왜 드리냐면 개인이 이끄는 것보다 조직 구성원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표현으로 내 자녀를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안고 있는 두 팔을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품지 말고 자녀가 내 팔을 벗어나서 세상을 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개인 리더, 개인의 어떤 생각의 틀의 구성원들을 틀에 가둬놓는 것보다는 내 두 팔을 놓고 내 생각의 틀에서 해방시켜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조직이 활성화되고 경영 성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리더십에 강조하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그런 핵심 역량들을 키우는 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직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의식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강조하기 전에 일단 구성원 모두에게 주인으로서 예우를 하라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예우를 하라고요. 네, 인간적인 예우. 단순하게 경영 성과를 위해서 활용되는 도구적 수단으로 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예우를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조직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어떤 주인의식을 요구하지 말고 진짜 주인으로서 예우할 때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허즈버그의 투 팩터 이론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용은 즉슨 불만적인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요인이 있는데 불만적 요인은 뭐 위생 요인이라고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이론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그 다음에 뭐 규정, 그 다음에 뭐 급여, 이런 등등의 이러한 요인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 충족됐다고 해서 동기 요인과 연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충족이 됐을 때는 불만족인 요인이 없을 뿐이지 그것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실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화면에 보시겠지만 오른쪽 분면에 있는 거 어떤 성취, 일의 가치라든가 또 자기 존중, 또 인정.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예우를 해줬을 때 자발적인 동기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이 허츠버그가 발표한 이론인데 이처럼 이 이론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전인적 인격체를 예우하는 조직 문화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 유발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리더십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핵심적인 5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조직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인적 인격체를 예우하는 조직 문화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